자,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다양한 가족센터의 사회수업을 맡고 있는 정한식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5학년 사회의 12번째, 2학기로 따진다면 2학기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고대 국가의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핵심 단어부터 한번 볼게요. 핵심 단어로서는요, 먼저 불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모습이 있고요. 여러 나라와의 교류, 불국사, 석굴암 등이 있네요. 그 밑에는 정말 많이 문화재 이름들이 막 적혀 있어요. 고분이라든지 무령왕릉, 백제, 금동, 대학로, 철제, 그다음에 미륵사지석탑, 광룡사 구층목탑, 첨성대 이렇게 다 있는데요. 와, 이걸 다 외우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름들을 다 알면 좋겠죠. 다 알면 좋겠는데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요. 이 문화재로서 알 수 있는 빨간색에 적혀 있는 요거 생활 모습이라든지 혹은 또 그 나라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를 다 외운다기보다는 문화재의 모습 정도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당시 생활 모습이라든지 그 나라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낼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한번 들어가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보면서 그 건국 이야기로부터 몇 가지 고조선의 특징을 찾아냈죠, 그죠? 청동기를 사용했다라든지 농사가 발달했다. 그리고 부족간 연합을 해서 만들어진 국가다. 또한 지배층이 있었다. 고인돌들을 봐서 지배층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당군의 건국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고조선의 영역을 한번 봤을 때 그 영역을 보는 기준들이 있었죠.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탁자식 고인돌,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미송이식 토기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세 가지 유물들이 고조선의 영역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 고조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기에도 좋은 유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조선 사람들은 청동기 시대 사람들, 청동기를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지배층들은 고인돌이라고 해서 묻혔으며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라는 토기를 이용해서 생활했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삼국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전성기를 표현했는데요. 4세기 백제의 근초광이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고요. 5세기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은 고구려의 전성기를, 6세기 진흥왕은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다는 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또 통일은 결국엔 누가 했죠? 신라가 했죠. 근데 신라와 당나라, 중국의 당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당나라와 연합을 통해서 백제를 먼저 그다음 고려를 멸망시켰고 그런데 당나라가 배신을 하고 신라까지 다 자기 땅으로 하고 싶어서 야욕을 부리자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을 벌였고 결국엔 신라가 최종적인 승리로서 삼국 통일을 했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 이번부터는요. 고구려 백제신라 삼국의 문화유산을 한번 살펴볼 시간입니다.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화재 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유물도 있고 유적도 있고 혹은 또 무형문화재들도 있죠. 무형문화재라고 하면 춤이라든지 뭐 노래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삼국시대는 춤이나 노래나 이런 무형문화재들은 전해지는 게 많이는 없고요. 대부분 유적이나 유물로서 남아오고 있습니다. 고려의 문화유산은요. 고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고분이라는 것은 옛꽃자에 묻은 분을 써서 옛날 무덤입니다. 옛날 무덤입니다. 옛날 무덤에 고구려 사람들은 벽화를 많이 그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좀 추상적인 기하학 뭐 이런 무늬들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리기도 했지만 고맙게도 고구려 사람들은 당시 생활 모습을 엄청 많이 그렸어요. 이건 정말 우리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생활 모습을 자기네들이 일기처럼 써준 거랑 다름이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 역사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유물이나 유적을 보고 그 시대의 상황들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구려의 문화유산의 대부분은 고분에서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고분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생활 모습을 보죠. 그럼 우리도 고분에 있는 그림으로 생활 모습을 한번 볼까요? 왼쪽 그림은 부엌이랑 집에 있는 부엌을 그렸던 것 같아요. 물론 부유한 집에 부엌이나 이런 것을 적었던 것 같은데 살았던 집의 일부분입니다. 여기는 부엌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고기가 매달려져 있어요. 고기 창고쯤 되나 봐요. 고기가 매달려 있고 여기는 수레가 있어요. 수레가 딱 보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이 그림들을 고분에 있는 그림들을 통해서 고구려 사람들이 어떤 부엌에서 어떻게 고기를 보관했고 어떤 수레를 타고 다녔는지까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오른쪽 걸 볼게요. 오른쪽 것도 보면 역시 이제 고분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에 보면 사람들이 서로 인사 나누기 위해서 집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집 안에 있는데 대부분 우리 집 안에서 보면 어, 몇몇 집은 또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바닥에 앉아 있는 문화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았잖아요. 최근에는 뭐 침대도 있고 의자도 있으니까 그런데 조선 시대만 해도 대부분 바닥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고구려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다들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은 조선 시대의 모습보다 현재에 우리가 침대 있고 뭐 의자 있고 이런 모습과 오히려 더 비슷하지 않나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걸 좌식 생활, 즉 앉아서 생활한다. 바닥에 앉는 게 아니라 의자에 앉는다. 좌식 생활. 그리고 입는 옷도 알 수 있어요. 보시면 검은색 옷을 입었고 여기 뭐 땡땡이 무늬 바지를 입고 있고 얘도 땡땡이 무늬, 얘도 땡땡이 무늬, 땡땡이 무늬 좀 빡빡 찍혀 있는 거 있잖아요. 찍혀 있는 거. 이런 무늬 옷들을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입은 모습도 있지만 여기서 잘 보면 이 사람은 되게 크죠. 이 사람은 되게 작아요. 어린이를 나타낸다까요? 어린이? 어린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도 어른이에요. 근데 어른인데 왜 이렇게 작게 표현을 했을까요? 신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집의 주인이고 이 사람은 손님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집의 하인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크기를 달리했다. 그래서 신분제도의 모습도 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고구려 사람들의 부엌이라든지 수레라든지 신분의 모습이라든지 어, 입은 옷이라든지 그 다음에 좌식 생활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모두 다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잖아요. 즉 고구려 문화유산인 고분의 벽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볼게요. 이것도 역시 고구려 문화유산인데요. 이번에는 벽화가 아니라 유물이에요. 금동연가 칠한명 열의 입상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부처를 표현한 거예요. 부처를 표현했는데 가장 오래된 금동불로서 고구려의 불교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 유물이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고구려도 불교를 믿었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보다 제일 첫 번째 거 고구려도 불교를 믿었다. 그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물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데 이 유물을 통해서는 고구려의 불교를 믿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걸 보고 어떻게 가장 오래된 금동불인 걸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 글자가 있죠. 이 글자를 선생님 지금 당장 읽을 수는 없지만 이 글자에 언제 만들어졌는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금동불 말고도 많은 금으로 만든 불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불상들의 언제 만들어진 기록이 있는 불상들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불상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금동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도 기록되어 있고 그림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글자로 기록되어 있거나 어쨌든 기록이 되어 있으면 더 가치는 높아지겠죠. 거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죠.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구려도 불교를 믿었다. 결론은 유물을 통해서 불교를 믿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었고 아까는 뭐 식생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잖아요. 즉 유물을 통해서 문화유산을 통해서
그 시대의 생활 모습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생활 모습을 여러분들이 유물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이 금동 영가 칠연명 열의 일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고구려로 불교를 믿었다. 이런 식으로 유물을 보고 생활에 어떤 생활의 모습이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백제문화유산을 한번 볼까요? 백제문화유산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령왕릉이 있어요. 무령왕릉은 참 이게 재미있는데 이게 공주에 있거든요. 공주에는 수많은 백제 왕들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도둑 맞았어요. 그걸 도굴이라고 하거든요. 도굴 맞았어요. 특히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그렇게 도굴해 갔어요. 그렇게 도굴해 가서 사실 지금 대부분의 백제 왕릉들은 그냥 텅텅 비었어요. 안이 텅텅 비어 있고 그 왕릉 자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왕릉 안에 어떤 벽화가 있는지가 좀 남아 있을 뿐이죠. 그걸 통해서 또 생활상을 추측하고 그 백제 사람들의 생각을 추측할 수 있는데 어 이런 그 텅텅 비었지만 어쨌든 그 왕릉들을 이제 관리하던 와중에 배수구 배 이제 비가 많이 내리면 물이 내려가는 그 배수구 있잖아요. 배수구를 만드는 와중에 오 처음 보는 왕릉이 발견이 됐어요. 왕릉과 왕릉 사이에 있다 보니까 왕릉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것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하나도 도굴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묻었던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제의 왕릉들 중에서 유일하게 도굴되지 않고 고스란히 발견된 릉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하나의 유물만 있어도 수많은 생활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는데 하나도 도굴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던 거죠. 그리고 발견됐을 때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도자기가 몇 개 있었고 그 앞에 신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왕과 왕비의 관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깨끗하게 있지는 않았어요. 뭐 관도 다 부서져서 내려앉은 상태였고 뭐 도자기들도 많이 깨져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썩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것을 참 복원해 놓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원해 놓은 그림이라고 복원해 본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관을 잘 살펴보니까 이 관은 소나무 관인데 이 소나무는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일본산 소나무예요. 그리고 여기 돈들이 있었거든요. 이 돈들은 뭐냐면 이 땅을 쓰는데 이 땅의 신에게 이 땅을 산다는 거예요. 이 땅을 쓸 수 있게 사겠다는 거예요. 산 값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돈을 값을 지불한 이 화폐가 우리나라 화폐가 아니라 중국 화폐예요. 중국의 화폐다. 일본의 소나무고 중국의 화폐다. 그리고 이 앞에 도자기들이 있다고 했잖아. 이 도자기는 명백히 중국 도자기예요. 중국 도자기예요. 그 다음에 금제 관식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백제의 고유 문화인 것 같아요. 물론 관도 백제인이 만들었겠죠. 뭐 혹은 그렇겠지만 어쨌든 재료는 일본 재료고 물론 또 일본이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리고 또 화폐는 중국 거고 도자기도 중국 거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맞아요. 백제가 수많은 나라들과 교류해봤다라는 것을 교류가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는 선생님이 따로 실질 않았는데 의자왕의 그 바둑판이 있어요. 의자왕이 일본에 선물을 하거든요. 그 바둑판을 선물을 했는데 그 바둑판의 재료는 나무긴 한데 그 나무가 어디서 나냐면 저기 동남아시아에서 나는 나무예요. 그리고 바둑판 보면 왜 가로 세로 선을 긋잖아요. 그 선을 코끼리의 상아, 이빨 있잖아요, 이빨. 이걸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재료 자체가 동남아시아와 인도 쪽이에요. 즉 그러면 거기 와도 백제가 무역을 했다는 소리가 되죠. 즉 그만큼 백제는 수많은 나라들과 교류를 했음을 무령왕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본과도 중국과도 혹은 또 의자왕의 그 바둑판을 봐서는 동남아시아나 인도까지도 무역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누차 얘기하지만 문화유산을 통해서는 그 사람들의 생활 모습, 상황 등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무령왕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내야 될 것은
물론 백제의 뭐 문화의 화려함 혹은 뭐 우아함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백제가 수많은 나라들과 교류해 왔다는 사실도 꼭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백제 금동 대향로라고 있어요. 백제 금동 대향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백제인의 예술 감각을 한번 볼 수 있어요. 딱 봐도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디테일하고 화려하면서도 무한 맛을 잃지 않는 이런 대향로. 이것이 백제의 문화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봉황이 맨 위에 있고 용이 그 밑을 받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 이상향을 표현하는 여러 신선들이 악기를 품고 이런 식으로 연주하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새겨놨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요 문화재는 직접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문화재는 부여 박물관에 있어요. 한 번씩 가서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에도 좀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어, 부여에 가보면 왕의 무덤들이 또 있거든요. 공주에도 왜 왕의 무덤들, 백제왕의 무덤들이 있다 했잖아요. 부여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무덤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 무덤들이 모여 있는 곳 옆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대요.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땅을 팠는데 어라 뭔가 이렇게 땅이 다져져 있고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네. 아, 여기가 옛날 절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기록에 이제 그 왕의 무덤들 옆에 절을 세웠다라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절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절터는 또 되게 사연이 있거든요. 성왕이 이제 신라와 싸우고 있는데 자기 아들인 위덕 왕이 되는 부여창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먼저 신라랑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왕이 자기 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아들에게 가는데 중간에 신라군한테 걸려요. 가는 게 걸려요. 그래서 신라군한테 성왕이 죽고 맙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자기를 응원하려 오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죄책감이 쌓여서 아버지를 위로하고자 절을 세웠고 또 아마 그 절에서 그 아버지를 위로하는 여러 가지 제사를 지냈겠죠. 그죠? 그때 제사 때 쓴 것이 아마 백제 금동 대학로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어요. 이건 추측이에요.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추측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그 절터를 발굴을 하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그 절터에 이렇게 땅 아래 속에 이게 묻혀져 있는 거예요. 천에 둘러싸여서. 그리고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누군가가 그냥 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일부러 고의로 잘 싸서 숨겨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마 이것도 추측이지만 보태사는 추측이 많아요. 이것도 추측이지만 백제가 멸망할 때 신라랑 당나라가 공격 들어올 때 아마 누군가가 이 유물을 후대 사람들이 다시 발견해 주길 바라면서 다시 백제가 부흥했을 때 다시 발견되어서 다시 제사를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숨겨두지 않았을까. 우리는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문화재죠. 자, 그 다음에 미륵사지 석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소동요로 유명한 무왕의 그 왕비가 세웠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온 기록에서 보면 선화공주가 거짓말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될 수 있는 기록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무왕의 아내가 그 서동요에 나오는 선화공주가 아니라 사택지적의 딸이다 이렇게 대놓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서동요는 뭐가 되지 이렇게 논란을 가져온 그런 탑입니다. 근데요, 이 탑은 사실 목탑을 본뜬 탑입니다. 우리 그 석탑 돌로 만든 탑이라고 하면 왜 불국사 같은 데 가면 단순하게 이렇게 탁탁탁탁 3층이나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뭐가 복잡해요. 기둥도 표현해놨고 문도 표현해놨고 막 그래요. 그죠? 창문도 표현해놨고 이런 창문이나 문이나 벽은 사실 목탑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목탑 생각해보면 목탑은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둥도 나무로 세우고 창문도 만들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탑을 본딴 탑으로 미륵사지 석탑이
있어요. 자, 미륵사의 석탑을 봐서도 우리 백제 역시도 불교를 믿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신라 문화유산을 한번 살펴볼게요. 와, 신라 문화유산 보면 금칠이에요. 그냥 금칠이 무슨 금칠이 놀라워요. 우선 금으로 막 칠해져 있다. 신라부터 의심해봐야 돼요. 화려한 장신구들이 정말 많아요. 화려한 장신구들이 정말 많은데요. 금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장신구들도 그렇고 다 금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연구자들은 정말 신라가 뭐 금과 관련된 그런 민족이 뭐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금과 관련된 장신구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약간 금과 관련된 장신구가 특정 기간에 많이 나타나요. 통일 전 우리 신라는 왕이라는 칭호를 쓰기 전에 맨 처음에는 뭐 혁거세, 거서가, 혁거세, 차차웅, 거서가 미안해요. 거서간, 차차웅, 뭐 이사금, 뭐 마립간, 뭐 이런 식으로 왕 대신 다른 칭호를 써왔거든요. 그런데 왕 직전의 칭호인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쓸 때 특히 이런 화려한 금장신구가 많이 나온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주 박물관에 여러분이 방문해 보면 이런 화려하고 놀라운 금장신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라 문화유산 중에서 첨성대가 있어요. 첨성대는 사실 하늘 천문을 보던 것이거든요. 천문을 본다는 것 자체가 농사와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천문하면 농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천문을 본다는 것은 계절을 알아낸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달력 보면 되잖아요. 달력이 없었으니까 그러죠. 그 당시에는 달력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별의 위치를 보면서 이 별의 위치가 바뀌었어. 그러면 이 계절에서 이 계절로 지금 넘어가는 시기군. 그러면 농사일에서 뭘 해야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6학년이 되면 그 별자리가 계절마다 바뀐다는 걸 배우거든요.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하늘에 별자리가 바뀌는 걸 보면서 이 계절이 이제 지나가겠군. 그러니까 농사 다음 뭘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문은 곧 농사와 관련이 있어요. 물론 좀 의식적인 의미에서 상상의 의미에서 천문이 왕과 관련도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거는 왕의 별이고 왕의 별에 뭐가 지나가면 불길한 기운이고 막 점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점치고 막 이런 것도 관련이 있긴 한데 우선 과학적으로 볼 때는 농사 발달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순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첨성대는 천문과학, 그러니까 밤하늘을 바라보는 거고 따라서 농사가 발달되고 농사가 발달되면 왕의 힘이 더 세게지겠죠. 그래서 왕건강은 또 노리지 않았을까? 우리는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신라의 문화유산들 중에 좀 더 살펴볼까요? 이거는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입니다. 모전석탑? 석탑이면은 나무로 만든 나무라 미안해요. 돌로 만든 탑이잖아요. 근데 모전은 무슨 뜻이냐면 벽돌 모양으로 돌을 다듬어서 쌓아 올린 겁니다. 그냥 돌로 하면 되지 왜 또 벽돌 모양으로 쌓아 올려? 왜냐하면요. 옛날에 다른 나라 중국 같은 경우는 벽돌로 된 탑이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벽돌을 만들기가 쉽진 않아요. 흙 자체가 달라요. 그 대신 우리는 단단한 화강암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화강암을 조금 벽돌 모양, 한 요만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 돌들을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모는 모방하다 할 때 모고요. 저는 벽돌 할 때 벽돌의 전이에요. 벽돌을 모방한 돌로 만든 탑이다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사라고 하는 걸 봐서 절이죠, 절. 절에 있는 석탑인데요. 절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주를 수도로 둔 신라가 어떤 나라였다? 불교를 믿은 나라였다. 그리고 황룡사 구층 목탑도 있었어요. 목탑이라면 당연히 나무로 만든 거죠. 그 당시 황룡사 구층 목탑은 정말 컸대요. 정말 커가지고 지금도 황룡사 구층 목탑에 있는 터에 가보면 박물관이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 보면 진짜 크기를 실감할 수 있는 1층 정도를 전시해놨어요. 정말 큽니다. 근데 얘는 지금 남아있지는 않아요. 얘는 고려시대 때 몽고 애들이 와서 다 불질러 버렸어요. 그냥 침략하면 되지 뭐 왜 불까지 지느냐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어,
목탑이니까 잘 불탈 수 있고 뭐 천둥 번개만 떨어져도 다 부서지는 건 사실이고 지진만이라도 쉽게 무너지는데요. 그래도 일부라도 좀 남아 있었다면 우리가 복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원 한 채로라도 남아 있었으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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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관광지가 되고 또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유적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을 드러내 보네요. 자, 가야도 있었죠. 우리나라 가야. 우리도 경남에 가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가야는 기본적으로 토기 그리고 철 요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가야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 두 가지만 안다고 해서 가야에 대해 전체 알 수 없지만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그 정도만 해도 많이 아는 거죠. 가야는 토기와 갑옷들처럼 이제 철제 도구들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철제 갑옷이라든지 파형동기라든지 철제 투구라든지 발달됐는데 특히 파형동기 조금 주목해 주세요. 파형동기는 이게 일본에도 되게 많이 나요. 일본에도 되게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렇다면 일본에서 우리한테 왔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일본에 전해졌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건 일본과의 대외 교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철제 갑옷도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철제 갑옷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것 그러니까 가야 것이 좀 더 조밀하고 잘 만들어져 있고요. 일본 것들이 후대에 나타나거나 가야 거보다 좀 나중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가야 거보다 좀 조악해요.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가야에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최소한 가야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가야는 우수한 철제 기술을 바탕으로 일본과 교류를 냈고 일본의 많은 철 관련 기술들을 알려줬을 거다. 혹은 가야인들이 직접 일본으로 넘어가서 철 관련 기술을 발전시켰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가야 문화를 통해서 일본과의 대외 교류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신라가 통일하고 나서의 문화입니다. 신라가 통일하고 나서의 문화 요소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좀 집중해서 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불국사예요. 불국은 불은 불교예요. 국은 나라국이에요. 사는 절이죠. 불교 나라를 표현한 절이에요. 우리 그 기독교 교회나 성당 다니면 천국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불교에도 불교는 천국, 지옥 이런 개념보다는 어쨌든 불교의 나라라는 개념이 좀 있어요. 불국토라고 부르는데 불국토 그 자체를 표현한 절이에요. 좀 쉽게 얘기하면 좀 이거는 너무 단순해서 불교를 믿는 분들께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을 표현하듯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천국을 표현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어쨌든 이 불교의 천국이라고 볼 수 있는 불국토를 표현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통일을 된 이후에도 신라는 여전히 불교를 믿었다. 그리고 여기는 수많은 국보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의 석탑의 정석을 보여주는 불국사 3층 석탑. 그러니까 이거는 석가탑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불국사 타보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운교와 백운교, 그 다음에 연화교와 칠보교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계단인데 뭔 놈의 다리인가요? 왜냐하면 불국토로 가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개의 다리를 건너야 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데 여러 개의 길이 있듯이 불교에서의 불국토를 가는데도 다리를 건너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 다리를 표현한 거예요. 즉 이 다리를 건너면 이제 불국사의 그 공간 안에 들어가거든요. 즉 이 다리를 건너서 불국토로 들어와라라는 뜻이고요. 이 석가탑, 이게 불국사 상층 석탑은 부처, 현재 부처를 나타내고 불국사 타보탑은 과거의 부처를 나타내요. 근데 과거의 부처가 보석들을 치렁치렁 달고 다닌대요. 여러 개의 보석들을 달고 그래서 마늘, 다, 그 다음에 보석, 보 해서 다, 보탑 그리고 생김새도 되게 다양하죠. 그리고 그 현재의 부처가 뭔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과거의 부처인 이 다보보살이 굉장히 맞다 하고 맞장구를 쳐준다고 옆에 있었대요. 그 모습을 표현해서 석가탑과 다보탑이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불국사와 다양한 얘기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통일 이후에도 신라는 불교를 많이 믿어왔다. 그리고 요걸 짓는데
신라 사람뿐만 아니라 백제 사람, 고구려 사람도 많이 동원됐대요. 그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와서 실제로 이 석가탑에 관련된 전설을 보면 백제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백제 사람이 석가탑을 만들었다고 전설에 나와요. 그만큼 통일 이후에 많은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의 많은 불교 문화들이 서로 융합해서 드디어 우리나라만의 되게 삼국이 합쳐진 고유한 불교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조금만 더 붙이면 이 석가탑 자체도 그 구조상은 예전에 신라 시대 것과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 이유가 백제 것, 고구려 것들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느끼는 우리만의 좀 고유한 석탑의 양식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불교 문화가 융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리해 볼게요. 불국사에는 수많은 얘기들이 담겨 있지만 결론은 통일 이후에도 불교를 믿어왔고 심지어 삼국의 불교 문화가 융합되어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불교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석굴암도 한번 보죠. 석굴암은 역시 이제 통일 이후에 만들어졌었는데요. 석굴암은 동굴이에요. 근데 자연스러운 동굴이라기보다는 사람이 만든 동굴이에요. 돌을 쌓아서 동굴을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부처상을 넣어 두었죠. 그죠? 근데 사실 동굴을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본 친구들은 동굴에 가면 매우 습해요.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헬멧에 물 떨어지고 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인공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굴은 굴이잖아요. 그러면 습하고 또 굴은 기본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죠.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더욱 습해지는 거고. 그러면 습해지다 보면 곰팡이 피고 뭐 하다 보면 이 그 부처상이 조금 상하게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석굴암은 습기가 그렇게 많이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10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부처상이 고스란히 유지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석굴암 아래로 물을 좀 흘리게 해서 그 기온차로 인해서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주변 공기에 있는 습기를 쫙 빨아들여 준대요. 그러면서 물이 계속 돌아나가게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습기에 다 차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이 석굴암에는요, 그 당시 통일신라 사람들의 불교 사상은 물론 과학 기술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국사와 함께 이 석굴암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석굴암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불교죠. 불교를 여전히 믿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과학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굴을 만들었는데 습기가 덜 차고 그 다음에 햇빛이 좀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과학 기술이 뛰어난 거죠, 그죠? 자, 그럼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문화재들을 봤는데 고구려 문화재, 백제 문화재, 신라 문화재, 통일 신라 문화재까지 다 합쳐서 불교 문화가 되게 공통적이었던 것 같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불교를 믿었고 이후에 통일이 되고 나서도 이제 이 삼국의 불교 문화들이 모두 모여서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로 형성이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불교를 자꾸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사실 왕권광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배운 내용 정리하겠지만 이걸 좀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부족 국가에서 시작됐어요. 신라가 특히 심해서 신라를 볼까요? 신라는 여러 개의 부족들이 합의를 해서 나라가 완성이 됐어요. 그냥 부족이 합친 거죠. 그냥 어떤 이는 왕을 가져가겠지만 나머지는 귀족이 됐어요. 그죠? 물론 이 왕이 된 부족이 가장 선진화된 기술이 있는 부족이었겠지만 이 귀족들도 한때는 부족의 왕이었습니다. 동등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왕이 되고 난 귀족이 됐어요. 그러면 나도 왕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라 시대 때는 왕이 세 가지 성이 있었죠. 처음에는 박씨, 그 다음에 석씨, 그 다음에
김씨입니다. 사이좋게 나누어서 너도 한번 나도 한번 하자, 우리 사이좋은 친구,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권력 싸움 한 거예요, 셋이서. 그러니까 박씨 부족과 석씨 부족과 김씨 부족이 치고받고 미친 듯이 싸운 거죠. 그러다 최종 승리가 김씨였기 때문에 김씨가 쭉 이어져 나간 겁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귀족들과 왕끼리 서로 견제도 심했고 갈등도 있었어요. 근데 신라로 얘기 들으면 귀족들마다 신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들마다 종교가 작은 신들이 따로 다 있었어요.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백성은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는 겁니다. 물의 신을 믿어요. 근데 이 물의 신에 대해서 제사를 이 귀족이 지내요. 그러면 이 귀족은 물의 신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이 귀족의 말을 들을까요? 왕의 말을 들을까요? 이 백성은 당연히 이 귀족의 말을 듣죠. 왕은 멀리 있고 귀족은 당장 앞에 있는데 그 귀족이 내가 믿는 신을 대신하는 사람이야. 신의 대리자야. 이 얼마나 놀라워요. 귀족은 믿죠. 이 백성은 나무의 신을 믿어요. 이 나무의 신은 이 귀족이 제사를 지내고 대리인이에요. 그럼 이 백성은 이 귀족을 믿겠죠. 즉 왕의 입장에서는 귀족마다 각자 나름대로의 종교 신들이 다 따로 있으면 그 신을 믿는 백성들은 그 귀족을 섬겨요. 왕을 섬기지 않고. 그럼 왕이 힘이 셀까요? 안 셀까요? 약하죠. 그럼 언제든지 박석김처럼 또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의 종교를 만들 것을 원해요. 그리고 그 종교를 이끄는 사람은 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종교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왕을 섬기겠죠. 그래서 단 하나의 종교가 필요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 바로 뭐다? 불교입니다. 불교를 가져와서 봐라. 다른 신은 다 됐고 불교를 믿어라. 백성들아 불교를 믿어라. 그리고 그 불교를 발전시키는 것은 나 왕이다. 심지어 어떤 왕들은 자기가 곧 부처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와 불교를 발전시키고 진흥시키는 사람, 불교를 이끄는 사람은 왕이네. 그러니까 나는 왕을 섬겨야지. 그러면 왕이 왕화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불교는 왕권 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삼국은 모두 불교를 믿었고 통일 이후에도 신라 시대에 불교를 믿었다. 그리고 또 일부 문화재들을 보면 무령왕의 문화재라든지 아니면은 가야의 문화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일본이나 중국 같은 주변 국가에 수많은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교류라든지 불교라든지 다 빼고 문화재 자체만으로 봐도 정말 화려하고 뛰어난 예술 감각을 느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미리 풀어보고 선생님하고 나머지 영상을 봐주시면 더 좋겠네요. 1번 문제, 이름을 묻는 겁니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대충 연결 정도는 시킬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익산 미륵사리 석탑, 네, 바로 예죠. 백제의 불교 문화를 보여줍니다. 석굴암, 여기 있죠. 통일된 신라의 불교 문화. 불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백제 금동대학로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문화재들로 봐서 삼국은 모두 어떤 종교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불교 문화입니다. 이제 귀딱하게 듣겠죠, 그죠? 삼국과 통일신라는 무조건 불교입니다. 고려까지 불교예요. 우리가 유교 많이 얘기 듣지만 성리학이라고도 하죠. 유교는 조선시대 가서입니다. 고려까지는 계속 불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나라와의 무엇을 나타내는 유물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교류를 살펴볼 수 있는 유물들이죠. 일본, 중국 등과 말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불교 생활 모습, 여러 나라의 교류, 불국사, 석굴암, 그리고 수많은 문화재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삼국의 문화재들은 화려하고 예술적인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불교 문화재들이 많아서 불교를 통해서 왕권 강화를 하려고 했던 왕들의 고민도 느껴집니다. 또한 중국, 일본 등과 교류하는 모습들도 발견할 수 있었죠. 모든 문화재들은 이름을 다 외울 수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요 문화재의 이름과
모습 그리고 거기에 담긴 의미 정도는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오늘 수업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